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YKS 유경식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여러분 이제 감정의 원리, 기분의 원리, 그 다음에 생각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고 여러분께서 그것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이런 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달라지고 내가 기분을, 감정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달라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제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관계 원리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란 없대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뭐 또 책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도 다를 수 있고요. 이런 개개인의 차이는 사실상 각국 문화들의 차이만큼 큽니다. 그쵸? 심리적으로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고체계와 기분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체계가 있고 기분이라는 이런 두 가지 체계가 우리의 다름을 낳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두 사람이 일치된 시각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사고체계는 독특한데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 내가 선택적인 판단, 기억, 선택적으로 했던 인식, 환경, 기분 등과 같이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들 각자의 사고체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와 정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와, 너랑 나랑 되게 성향 비슷하다 하면서 되게 친해지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나랑 되게 달라.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사고체계나 아니면 인식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나와 저 사람은 다르고 나도 존중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맨 처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을 왜 그렇게 괴롭게 살아야 할까요? 왜 나를 비관하고 나를 죽일 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비하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내가 키가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경식아 사랑해, 난 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 너를 정말 그냥 너 자신으로서 완전히 인정해. 너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인정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엄청 미워해.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건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진정 나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뚱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삐쩍 말랐어도 상관없어요. 내 몸에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나로서 그냥 충분히 나는 나로서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신문을 읽었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것 봐, 삶은 위험한 거라니까. 삶은 무조건 위험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삶은 안전한 건데 그건 좀 안전의 문제가 조금 치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야, 삶은 위험한 거라니까 라고만 계속해서 자꾸만 사람을 두룩하고 아니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고 체계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인식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수용할 만한 준비가 전혀 없으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됐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다니엘은 제 영어 이름이니까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시라고 합시다. 뭐 제가 이제 읽었던 그게도 스테이시라고 나오고요. 스테이시가 있는데 그 부모가 어려서 얘를 보모를 고용했어요. 근데 스테이시의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보모를 고용해가지고 엄마의 사랑도 못 받게 자라게 할 수가 있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 칩시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면서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고, 사실상 그게 맨 처음에 티는 안 나더라도 부모님이 스테이시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What's go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그게 이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부모를 고용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키웠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해보자. 그러면 서로 감정만 나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자신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최선을 선택한 걸 거야. 그게 물론 나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싸움의 원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못마땅한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순수함을 바라보라. 이 이면에서는 자기가 다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한다. 혹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그래요. 저도 제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 사람의 단면적인 행동만, 지금의 행동만 보고 너무너무 많이 미워했고 정말 증오했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마음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있었던 어떤 힘들었던 경험들, 괴로웠던 순간들, 마음 아팠던 것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좋은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이길 원하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되려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예가 아니라 제 친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얘한테 맨날 뭐라고 해요. 엄청 뭐라고 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막 잔소리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잔소리한 엄마도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엄마한테,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라오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거야. 난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할 거야.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뻐하고 잘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아는 동생들을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이해하기를 바라보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자식의 도리예요. 효도라는 건 사실상 다른 게 없어요. 효도라는 게 내가 진짜 뭐 명품차를 사드리고 뭐 이상한 말을 하네요. 뭐 돈 10만 원을 20만 원을 용돈을 드리고, 물론 그것도 효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게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아 엄마 그랬구나, 아 엄마 미안해, 내가 좀 잘해볼게. 근데 우리는 많이 되게 이렇게 행동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니 그래서 그렇잖아, 엄마가 뭘 알아. 그럼 엄마는 엄마대로 기분이 상하고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자식 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들 간에 제가 말했다시피 그분들이 설령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게 자식의 도리예요. 그분들의 삶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이유가 사실상 어린 시절에 굉장히 상처나 그런 거에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지혜인 것 같은데, 그런 테크닉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신의 생각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남의 생각도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행복은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는 적대감을 낳고,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적대감을 낳고 끊임없이 인정과 이해를 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해를 받고 싶어서 계속 막 이렇게 바라는 거야. 나 좀 이해해줘, 나 좀 인정해줘 라고 계속 욕망만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란 욕망이나 집착에서 나오지 않고,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애당초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를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미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사소한 일들을 그냥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체증이나 그런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심각하게 받을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왜 기분이 잡쳐요. 물론 잡칠 수 있습니다. 저도 짜증납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계속 생각해가지고 기분만 잡치지 말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실수로 물을 쏟았어. 그러면 아 괜찮아요, 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어. 어떤 사람이 모르고 와인을 이렇게 확 엎은 거야, 하얀 와이셔츠에.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오늘은 미술작품 하나가 뭐 탄생된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삶의 여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그랬대요. 옛날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치마 폭에다가 누가 뭘 엎었는데 그거에다 이제 포도를 그렸다고 하죠. 포도랑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삶의 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삶의 테크닉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을 항상 칭찬하라. 쉬운 말이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음식점이 있어. 거기 가면 사장님이 맨날 짜증내고 나한테 막 내가 단무지 좀 더 주세요 하면 단무지 확 던지고 이래. 근데 이 음식점은 참 친절해서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식점 참 친절해요,
이런 식으로 비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정중하게 이렇게 이 음식 좀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사장님 점점 얼굴도 좋아지시고 친절해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주인은 적어도 저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쩌면 그 한마디로 다른 손님들에게도 좀 더 친절하게 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 거랑 뭐 또 똑같은 건데, 애인이 무뚝뚝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귄 여자친구가 아니면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굉장히 무뚝뚝하다. 그러면 자기는 알고 보면 진짜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것도 막 비꼬면서 자긴 진짜 재밌다, 너무 재밌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긴 진짜 사실상 알고 보면 진짜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틀림없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난 사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언뜻 네 말 속에는 진심이 있는 것 같아, 진심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는 분명히 그 후부터 당신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싶겠죠. 똑같아요. 칭찬하려면 당신부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편안하고 여유 있는 감정 상태가 담겨 전달이 되면 상대방의 이제 태도도 변화가 되는 거죠. 숱한 충고를 해. 너 일찍 좀 들어와. 9시에 좀 들어와. 10시에 좀, 야, 밥 좀 더 많이 먹어.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부모님들, 어머니들. 제가 어머니들 좀 이해를 잘합니다. 어머니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잘 안 되죠? 그쵸? 연습 좀 더 해라. 연습 좀 3시간씩 해. 잔소리만 해. 애 상처만 받아. 안 되지. 근데 오늘 연습을 안 해. 아이고, 우리 오늘 10분 더 했어? 그러면 뭐 먹고 싶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좋게 하고. 아니면 애가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10시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 좀 더 일찍 들어왔네? 아이고, 잘했어. 뭐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좀 더 좋게 말을 하면 걔 입장에서도 뭐야, 엄마 왜 이래, 이렇게 받아들이다가도 점점 이렇게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테크닉이 있다 이거죠. 오케이. 타인을 대할 때 그 상대가 예컨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가 바라는 말을 미리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조바심이 아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칭찬의 언어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부드럽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항상 생각이나 감정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해요. 자, 정말 얘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울해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을 때, 침울해져 보이면, 우울해져 보이면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왜 안 좋아? 뭔 일 있었어? 왜 그래? 왜 혼자 기분이 안 좋고 난리야? 이래요. 근데 이거를 당한 사람은 진짜 엄청 괴롭다? 근데 미칠 것 같아.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데 얘까지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너무 상처받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냐면 기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 또한 몰라보게 증가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언제나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싶어하지만 뜻과는 달리 주변에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들의 삶의 어두운 면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느라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안 좋으면 사실상 자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좀 내버려 두자. 혹여나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한테 완전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대응하고, 왜 그래 나한테, 왜 너가 우울한 거 가지고 나한테 난리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좀 나중에 좀 더
근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자꾸 대응을 하려고 아 왜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 왜 그래? 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바뀌어? 좀 좋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이려고 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만 더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해요. 생각과 감정과 기분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 보이면 기분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저 사람은 기분이 지금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원리를 모르면 그를 비관적이거나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좁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불과 아침에는 막 엄청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도 잘 잤어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던 아빠가 처음에 와가지고 나 너무 우울해 진짜 왜 삶을 왜 사는 게 뭐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감정의 기복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분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감정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분의 이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던진 한마디에 지나치게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 감정의 원리나 이제 기분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훨씬 더 초연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바람을 쐬고 싶고 기분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냥 왜 자기야 여보 왜 그래? 뭐가 그렇게 기분 안 좋아? 응? 뭐 때문에 그래? 그런 식으로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냥 계속 되묻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연습을 할 때도 여러분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안 되는 패세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주구장창 그 패세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두려움만 쌓이고요. 결국 연주에서는 완전 개망합니다. 그 부분만 나오잖아요.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못 쳐요. 손 떼요 피아노에서. 비슷한 원리예요. 아시겠죠?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삶의 참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 허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기분은 그에 비례해서 나빠집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분에 자꾸만 막 신경 쓰고 하면 할수록 내 기분도 나빠지고 내가 부정적인 경험은 더 많아지고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살 팔자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는 상태에서는 누가 말을 하든 다 불쾌하게 여겨져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죽겠는데 얘가 자꾸 말을 걸어. 그러면 다 불쾌하게 말 좀 걸지 말라고 짜증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낸다고요. 아시겠죠?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상대방의 우울한 상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우울해 보인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경우일 때가 훨씬 더 많다 이거죠. 그냥 상대방이 우울해 보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이 처져 있을 때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것이 상대방이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기분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기분이 처져 있을 때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기분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울할 때 사람들은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거나 설득하려는 것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식의 대응은 상대방의 우울한 기분을 더욱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만 악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쵸? 상대방의 기분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연인의 말에 비수 꽂히듯 행동하지 말자.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연인이 있는데 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막 말을 계속 걸어가지고 얘가 막 상처 주는 말을 해. 그러면 또 상처 주는 원인을 한 것도 또 나예요. 내가 그 원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얘한테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얘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방어를 하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빨간 신호가 자꾸 나오니까 다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도 너무 상처를 받지 않는 테크닉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배려하면서 서로만의 공간을 허락해주는 거. 기분이 안 좋으면 서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실제로 경험해보면 아무리 곤란한 상황도 손쉽게 회복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 원리의 열쇠는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 또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원리의 열쇠는, 다시 읽을게요. 이 원리의 열쇠는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 또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자꾸 우울해지면 자꾸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수시로 바뀌는 기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30분에 또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는 거죠. 생각의 원리, 감정의 원리, 기분의 원리, 관계의 원리 하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의로는 제가 이제 현재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참 웃기죠. 피아노 치는 양반이, 피아노 치는 애가 생긴 것도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반반하게 생긴 애가 잘 말도 하고 하니까 좀 이제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려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쪽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부처님, 뭐 아니면 공자나 맹자나 뭐 여러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 성인들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의 감정들, 힘들었던 것들도 제 감정을 승화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할 수 있고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YKS 유경식이었고요. 여러분께서 조금 더 다양한 강의들을 아니면 피아노에 관한 영상들을 또 보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 구독을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뭐 피아노를 굳이 안 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걸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한번 이렇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잘 집중해서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